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남은 인생 꿈같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고 조용한 도시. 한국인 남성 이진수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생활 30년째를 맞이하고 있었다. 목재소에서 현장 반장으로 일하며 억척같이 돈을 모아 최근엔 작은 타운하우스를 사들여 드디어 전세 대출 없는 자가 생활을 시작한 참이었다. 27살에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는 말 한마디 통하지 않아 고생도 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털을 잘 잡은 중년 한인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진수에게는 한국에 두고 온 가족이 있었다. 그러나 아내와는 오래전에 별거 중이었고 두 딸은 모두 한국에서 결혼 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진수는 미국에서 혼자 지내는 삶이 익숙했고 일과 운동 그리고 취미생활로 나날을 채우며 살아왔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던 건 아니다. 하지만 나이 50이 넘으니 어느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헛헛해졌다. 뭔가 남겨야 할 것 같은 마음, 무언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 그럴 때면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진수의 일상의 변화가 찾아온 건 어느 날 한국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다. 작은 딸 미나가 보낸 손편지였다. 그 속에는 그녀가 4년 전 이혼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인 진수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다. 아빠, 나 미국으로 건너가고 싶어요. 여기선 숨이 막혀요. 나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혹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진수는 처음엔 망설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보지 못한 딸을 떠올리니 마음이 아려왔다. 결국 그는 손편지 한 장에 모든 걸 걸기로 했다. 미국 이민 서류를 직접 도와 준비하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공간을 정리했다. 몇 달 뒤 미나는 6살짜리 딸을 데리고 미국 땅을 밟았다. 진수는 공항에서 딸을 꼭 안았다. 그 순간 그는 인생에서 다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을 받았다. 미나는 적응이 빨랐다. 영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밝고 명랑한 성격 덕분에 이웃들과도 금방 친해졌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돌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진수에게 대견하기만 했다. 하루하루가 안정되어 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미나는 집에 한 명의 여성을 데려왔다. 아빠, 이분은 내 전 남편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내 전 시어머니. 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은발이 희미하게 섞인 금발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푸른 눈동자엔 어딘지 모를 외로움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헐로, 아이미터 앤젤러. 미나의 전 시어머니이자 지금은 인생을 다시 살아보려는 평범한 여자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진수는 당황했지만 곧 미나가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이혼 후에도 전 시어머니와 연락을 계속했고 미국으로 떠나려는 미나의 결정에 그녀 역시 함께하고 싶다며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혼자였고 마침 그때 사별한 지 2년 된 상태였다. 손녀를 돌보고 미나를 도와주겠다는 명분 아래 그녀는 같이 지내기 시작했다. 진수는 껄끄러웠다. 나이 차도 얼마 나지 않았고 이질적인 감정도 피어올랐다. 그녀는 어찌 보면 딸의 전 남편의 어머니, 다시 말해 진수에겐 장모의 장모쯤 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그 틀은 금세 무너졌다. 앙젤라는 요리를 좋아했고 집안일을 능숙하게 해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영어와 진수의 부족한 영어가 오히려 의외로 잘 맞았다. 서로의 언어가 서툴렀기에 더 천천히, 더 진심으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진수는 늦게까지 정원을 정리하다가 마당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앙젤라가 조용히 커피를 한 잔 들고 나왔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진수는 그 음성에서 이상한 온기를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밤마다 마당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지난 인생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젊은 시절 프랑스에서 살았다고 했다. 예술과 문학을 좋아했고 한때는 박사 과정을 밟았지만 결혼과 육아로 모든 걸 접었다고 했다. 진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녀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을 꿋꿋이 걸어온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단지 미나의 시어머니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은 너무나도 이상했다. 자신의 딸과 함께 사는 집, 그 딸의 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이 기묘한 구조 속에서
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기다리게 되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앙젤라와 나란히 마당을 걷던 중 진수는 입을 열었다. 우리 이렇게 매일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네요. 앙젤라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 혼자인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진수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치 청춘이 되살아난 듯한 설렘이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딸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전 시어머니와 미묘한 감정을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진수는 천천히 알아가고 있었다. 계속될 이야기에서 이 작은 균열은 어느 순간 큰 파문으로 번질지도 모른다. 진수는 요즘 들어 이상하리만큼 자주 깨어 있었다. 새벽 2시, 3시가 되도록 불을 끄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그럴 때면 조용히 거실로 나와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녀도 나와 있었다.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금발이 흔들릴 때면 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곤 했다. 앙젤라는 항상 말없이 커피를 내렸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오래된 연극처럼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이상한 건 그런 정적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간다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그건 진수도 그녀도 모르는 사이 스며든 감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집에서 나가겠다는 말을 꺼냈다. 아빠, 이제 슬슬 나도 독립할게요. 엄마도 곧 한국에서 오신다고 하시고 너무 오래 얹혀 있었네요. 진수는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래? 아직 자리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괜찮아요. 근처에 저렴한 아파트 구했어요. 렌트비도 싸고 할 수 있어요. 내 엄마 온다는 건 또 무슨 얘기냐? 연락이 왔어요. 민정이 언니네 있다가 저도 잠깐 본다네요. 진수는 멍해졌다. 헤어진 지 10년 가까이 된 아내가 다시 등장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지금 앙젤라와의 관계가 애매해지고 있는 와중에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불안했다. 며칠 후 미나는 이삿짐을 챙겨 아이와 함께 집을 나섰다. 그날 밤 집안은 전보다 더 적막했다. 두 사람만 남은 집은 마치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날 진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불편하지 않겠어요? 이제 둘뿐인데. 앙젤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불편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조용해서 좋네요. 그리고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왠지 진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며칠 뒤 진수는 앙젤라와 함께 슈퍼마켓에 들렀다. 평소처럼 장을 보고 나오는 길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눈을 돌리니 동네 한인교회에서 자주 마주치던 박 집사였다. 박 집사는 진수를 힐끔 보더니 다가와 말했다. 진수 씨, 따님은 잘 지내시죠? 네, 독립했어요. 이제 근처 아파트에서 살아요. 아, 그럼 지금은 혼자 사세요? 진수는 당황하며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앙젤라가 조용히 옆에서 끼어들었다. 우리는 함께 지내요. 가족처럼요. 박 집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 그날 이후 진수는 동네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일부러 인사를 피하는 이웃도 있었고 일부는 수근거리는 것이 들리기도 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괜히 신경 쓸까봐, 혹시라도 떠나겠다고 할까봐.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문제죠.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나는 당신의 딸의 시어머니였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볼지는 알죠. 그럼 우리가 아무 사이도 아닌 척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안았다. 그 안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오랜 고독과 이해받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진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그러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앙젤라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피곤한 탓이라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진수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다. 간호사는 여러 질문을 던졌고 간단한 검사를 진행한 후 진료실로 안내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시네요.
그 순간 진수는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이미 환갑이 가까운 나이였고 그런 그녀가 임신이라니. 그러나 무엇보다도 머리를 스친 건 다른 생각이었다. 그 아이는 내 아이일까? 앙젤라는 아무 말이 없었다. 진료실을 나서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침묵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결국 집 앞에 도착하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나 때문에 너무 큰 짐을 지게 만들었네요. 짐이 아니라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진수는 그 눈물을 가만히 닦아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이 만들어낸 관계는 이제 단순한 도덕이나 편견의 경계를 넘어서 현실이라는 커다란 장벽 앞에 서게 되었다. 앙젤라의 임신 사실은 생각보다 무겁고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진수의 일상을 흔들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고 아침이 오면 그녀의 얼굴부터 확인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를 우려내고 집안을 정리했지만 그 모든 움직임 속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조심스러웠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한 손은 반드시 난간을 짚었다. 진수는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는지를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진짜 그의 아이일 수 있다는 현실은 그를 멈춰 세웠다. 오랜 시간 남자로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생에 다시 생명의 가능성이 찾아왔다는 건 축복이라기보단 혼란에 가까웠다. 며칠 후 미나가 아이와 함께 집에 들렀다. 짐을 가져가려는 이유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오랜만에 보기 위해서기도 했다. 그녀는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고 앙젤라 역시 어색하지 않게 아이에게 간식을 건넸다. 아빠 얼굴 좀 피셨어요. 요즘 괜찮으신 거죠? 그래. 너도 잘 지내지? 그럼요. 아기 유치원도 다니고 집도 조용하고요. 미나는 소파에 앉아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집 분위기가 이상하게 조용하네. 그 말에 진수는 한순간 멈칫했다. 그를 대신해 앙젤라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요. 병원 다녀온 뒤라 좀 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별일은 아니에요. 잠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미나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무언가 감지한 듯 시선을 진수에게로 돌렸다. 아빠 혹시 무슨 일 숨기고 있는 건 아니죠? 진수는 그 물음 앞에서 침묵했다. 그 순간 그는 느꼈다. 진실은 숨기려 해도 결국 제 발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을. 며칠 후 미나는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떨림이 있었다. 아빠 나 앙젤라 씨가 임신한 거 알아요. 진수는 말문이 막혔다. 병원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집 앞에 앉아 계시길래 직접 물었어요. 진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미나는 계속 말했다. 처음엔 그냥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빠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가 아빠 아이를 갖고 있다는 게. 미안하다 미나.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럼 어떤 의도였는데요? 외로워서, 사랑이라서, 책임감이 생겨서 뭐든 이해해 보려고 애는 썼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가족을 부수는 일이에요. 그날 이후 미나는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앙젤라도 조용히 물러섰다. 그녀는 진수에게 말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난 괜찮아요. 나이도 있고 삶도 충분히 살았으니까. 다만 태어날 아이만은 외롭지 않게 해줘요. 진수는 말이 없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깼다. 그는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은 천천히 닫혔다. 다음 날 진수는 미나의 집을 찾아갔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벨을 눌렀다. 문이 열렸고 딸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왜 왔어요?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었다. 이젠 그런 말 위로가 안 돼요. 진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난 그녀를 사랑하게 됐다. 그런 감정이 다시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왔다. 그런 사랑이 우리 가족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는 내 아이야. 미나는 순간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엄마가 이걸 알면 무슨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모르겠다. 이미 이혼한 지 10년이야.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건 너야. 난 이제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빠가 그런 결정을 했다면.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다. 거리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날 밤 앙젤라는 그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다. 그는 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아이 낳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엔 제대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진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나도 이번엔 진짜 아버지가 되어볼게요. 앙젤라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 있었다. 조심스레 가슴 아래로 손을 얹는 그녀의 동작은 더없이 섬세했고 그 안에 자리 잡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또렷했다. 진수는 매일 아침 그녀의 숨결을 확인했고 밤에는 괜히 불 꺼진 방 안을 몇 번이고 돌아다녔다. 그의 삶에서 다시는 없을 거라 믿었던 출산의 시간이 이토록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에게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은 이따금 앙숙과도 같은 시선을 보냈고 진수와 눈이 마주치면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보기엔 그들이 보기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이다. 진수는 아침마다 편의점에 들러 앙젤라가 좋아하는 요거트를 사왔고 병원 예약일에는 직접 차를 몰았다. 그러나 병원 복도에 앉아있으면 이따금 간호사들 사이로 낮은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혹시 저분이 아이 아버지래. 에이 설마 진짜겠어. 요즘은 진짜 별일 다 있다니까. 그 말들은 칼날처럼 그의 등을 찔렀다. 그는 말없이 앙젤라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앙젤라는 무던히 웃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조차 깊은 불안이 엿보였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새벽부터 앙젤라의 숨소리가 다급하게 변했다. 진수는 허둥지둥 그녀를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고 의사는 긴급하게 수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태아의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고 있다는 것. 조금만 늦었더라면 위험할 수 있었다. 진수는 병원 복도에서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또 한 번의 생명이 걸려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지난 수개월을 떠올렸다. 마주 앉아 찻잔을 나누던 앙젤라의 웃음, 미나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어느 늦은 밤 조용히 내리던 비의 소리까지.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은 예상보다 빠르게 들려왔다. 간호사가 걸어나와 말했다. 산모도 아이도 다행히 건강하세요. 남자아이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진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그 누구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입을 다물었다. 그 어떤 말보다 그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마음뿐이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앙젤라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진수는 그런 그녀 곁에서 밤새 등을 쓸어내렸다. 새벽이 되자 그녀는 말했다. 이 아이 이름 진수 씨가 지어줘요. 당신이 이 아이의 길을 처음 밝혀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준호, 어떨까? 내 이름에서 진을 따고 호는 넓은 바다처럼 자라라고. 앙젤라는 조용히 웃었다. 좋아요. 준호. 그 평온한 순간이 오래 가지는 않았다. 일주일 후 병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미나였다. 그녀는 문틈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들어왔다. 그리고 침대 위에 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이름은 뭔데요? 준호. 아빠가 지었어요? 응. 미나는 천천히 다가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녀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떠돌았지만 차마 미움을 담진 못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가족을 다 흔들었어요. 그건 맞는 말이다. 그런데도 미워할 수 없네요. 그녀는 앙젤라를 바라봤다. 당신은 정말 이 아이 낳고 싶었어요? 앙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살아온 날이 많아요. 이 아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기회였어요. 미나는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었지만 그 속엔 이해하려는 흔적도 있었다. 알겠어요. 단지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멀어진 건 다 숨김에서 시작됐으니까. 진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미나야. 그날 밤 병실에는 조용한 바람이 불었다. 진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앙젤라와 미나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한 방 안에 다시 모일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은 거겠지. 미나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조용한 손끝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잇는 실마리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점점 자라며 세상에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모른 채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진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매일 다짐했다. 이제는 어떤 시선에도 무너지지 않겠노라고. 내 아들,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앙젤라는 출산 이후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녀는 모성의 본능과 함께 사회의 시선과 정체성의 혼란을 함께 짊어져야 했다. 당신이 나의 사위였다는 사실 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더는 그 틀 안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진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우린 서로의 이름을 다시 지어야 할지도 몰라요. 당신은 내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동반자. 앙젤라의 말에는 여느 날보다 단단한 힘이 있었다. 미나는 여전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이와 마주하곤 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고 수면 중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기도 했다. 이 아이 정말 나랑 닮았어요. 신기하죠? 진수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내 엄마랑 나 사이의 이야기 언젠가 이 아이가 알게 될지도 모르겠지. 알게 되더라도 숨기지는 마세요. 부끄러워하지도 말고요. 미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 모두가 솔직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거니까. 시간이 흘렀다. 앙젤라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을 다시 시작했고 진수는 퇴직 후 지역 공동체에 봉사하며 지냈다. 그들의 생활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한마디가 여전히 벽이 될 수도 있었기에.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5살이 되던 해 유치원에서 가족 행사 참여 요청이 왔다. 가족 소개, 가족 그림 그리기, 가족 이야기 나누기 등. 진수는 앙젤라를 바라봤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앙젤라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과 나 그리고 미나. 셋이 함께 가요. 미나가 괜찮을까? 그 아이도 이제 우리 가족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있어요.